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시험까지 47일차, 복습 2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진짜 공부 이거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겟이랑 맥주랑 사가지고 먹고 한숨 자고 싶었는데 진짜 꼭 참고 이렇게 복습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뭐 집중해서 막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는데요. 계속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좀 집중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 시간이 좀 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일단 복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최신 배전 시스템 공학이고요. 어제는 7장에 대해서부터 했는데 오늘은 6장. 7장 앞에 있는 6장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6장은 신뢰도에 대해서고요. 배정을 통해 신뢰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점에 대한 신뢰도 지수 10가지, 그리고 부하와 에너지 관점의 지수 3가지, 복합 신뢰도 지수 이렇게 3가지를 총 알아볼 거고요. 고객 관점의 신뢰도 지수 10가지 중에서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저는 이거 그냥 싸이라고 있는데, 싸이는 개통평균, 카이는 고객평균, AS가 보는 거는 평균 서비스 가용률. 근데 UI가 붙은 거는 비가용률을 의미하고, 마파이는 순간장전, 그리고 AS는 평균 개통장전을 의미하고, 이 AS가 붙은 것을 계산할 때는 어, 그 피상전력의 용량으로 계산하고요. 싸이나 카이 같은 경우에는 장전의 경험 수, 고객 수를 대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이 FI 같은 경우에는 정전 경험의 고객 수를 의미하고요. DI는 정전 지속 시간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 FI 같은 경우에는 정전 고객 경험 수를 개통 내 총 고객 수로 나눈 값이고요. 싸이 DI 같은 경우에는 개통 내 경험한 고객의 수에 정전 지속 시간의 합을 개통 내 총 고객 수로 나눈 값이고요. 이 카이 DI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총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정전을 한 번이라 경험한 고객 수로 나눈 값이 되겠지요. 부하와 에너지 관점의 지수에서는 평균 지정, 평균 지정 에너지 지수 ENS가 부하와 정전 시간을 곱한 값이 되고요. AENS는 공급 지정의 에너지 총량을 공급받는 고객의 총수로 나눈 값이고, ACCI는 평균 고객 전환 지수라고 하는데, 공급 지장을 받은 에너지의 총량을 공급 지장에 영향을 받은 고객의 총수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복합 신뢰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CRI 값이 음수를 만족하게 되면은 신뢰도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W는 신뢰도 지수의 가중치, 그리고 T는 목표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값은 신뢰도 지수 중에서 사파리 FI 그리고 사파리 DI에 대해서의 신뢰도 지수를 평가하는 상정식이 되겠지요.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순간 고장과 과다 고장이 있고요. 과다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 개폐 동작으로 복구가 되는 고장을 의미하고, 그 빈도수가 많고 굉장히 짧아가지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순간 고장 같은 경우에는 수동 개폐나 퓨즈 교환을 통해서 복구를 의미하고요. 마파이 FI에서는 이 두 개의 고장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요. 다음에 날씨 효과가 있는데요. 이 고장이라는 게 1년 365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항상 일정하게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악천후일 때 고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를 런칭 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 이 고정률, 이 람다가 고정률을 표시하는데 정상 날씨에서의 고정률, 그리고 악천후일 때의 고정률을 표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n은 정상 날씨의 고정률이고 n은 정상 날씨의 비율, 그리고 s는 과공 날씨의 비율을 의미하고 f는 가공 날씨의 발생 비율을 의미합니다. 되네요. 네, 좀 뭔가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7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8장도 어제 이렇게 보면 또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할 거 지금 진짜 한참 남았거든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전압관리 요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지요. 전압관리 요소 중에서 전압을 제어, 관리하는 요소는 총 5가지로 첫 번째는 배전율 변정소에서의 송출 전압의 조정, 두 번째는 주선 변압기의 탭 조정, 세 번째는 선로의 전압 강화 장치, 네 번째는 저업 선로에서의 전압 강화 배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 기타 요인은 이 변압 평가 같은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가 저희 개통을 보면은 정보통신기기가 접속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정보통신에 대한 전력 품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0분을 너무나 짧고 정말 단주기, 정말 짧은 시간에 전압 요동에서도 오동작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0분이 아니라 1분이나 10분의 평균 전압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일단 이 전압관리 요소를 살펴보자면은 배전용 변전소의 송출 전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변전소의 OLTC 탭 값을 통해서 1차 측의 탭 값을 변경해서 2차 측의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고객에 영향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요. 프로그램 방식하고 LDS 방식이 있어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 프로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하의 사용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LDC는 부하 전류를 측정을 해서 서로의 전압 강아치가 있다면은 그거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OLTC 값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주성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피크 시 전압 강화 5% 지점을 계산해서 정정을 하고요. 일단 한번 결정하게 되면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선로가 절환되거나 부하가 급변할 때 어,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기가 어렵고요. 선로 전압 조정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고압 배전 선로 중에서 전압 강화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주변전소의 그 OLTC 동작하고 같은 원리로 전압 강화를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회전율 변전소가 있죠. 그리고 LDC를 조정하는 거고
이게 서로 전압 조정 장치. 그리고 주선 변압기 탭은 이 변압기, 고객에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의 탭을 명령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옆에 있는 그림은 LDC의 등가 회로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부하단에 CT를 걸어가지고 전류를 측정해서 저항과 리액턴스 요소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전압 요소죠. 전압 요소랑 같이 계산을 해서 전압 강화를 계산해가지고 탭을 조정하는 방식이겠죠. M은 탭의 변환기를 의미하고 90은 전압계하고 회전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대전면 변전소의 송출 전압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방식, 그리고 LDC 방식, 혹은 이 프로그램 방식하고 LDC 방식을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압 조정의 기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배전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압 수용과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수전받아가지고 전기 부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220V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220V에 상한치와 하한치가 있습니다.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3V가 되는데요. 따라서 개통 운전을 할 때 233V와 부하를 받는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 입장에서 233V하고 207V 사이의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한치하고 하한치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전압을 OLTC 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압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최소일 경우 그리고 하한치 즉 207V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선로의 부하가 최대일 때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한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233V 같은 경우는 수전받는 전압의 최대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VD는 그 주상 변압기에서 저압 수용것까지의 저압 선로에서의 그 전압 강하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정확 강하치만큼은 상하 더해가지고 이 값을 넘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V는 송출 전압의 병로폭 이게 뭐냐면은 OLTC의 불감대를 의미해요. 그리고 VH I-1은 고압 선로에서의 전압 강하를 의미하고요. 233V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압 선로하고 고압 선로에서의 전압 강한만큼은 전압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병로폭 같은 경우에는 불감대이기 때문에 빼기를 한 거고요. F 같은 경우에는 부하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230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VTI로 되어 있는데 이거 주선 변압기 탭 전압이고요. 지금 이 저압 선로에서의 그 전압 강화랑 허용 전압의 크기를 1차적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한치도 동일한데요. 대신에 최저 전압 207V 그리고 저압 측의 전압 강화 변동폭이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선로의 전압 강화 여기서 근데 I-1하고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상하치 같은 경우는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전기 사용사의 전압을 표시하는 거고요. 하하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성변압기에서 가장 말단 수용가의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성변압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압의 운전 범위 그러니까 주 변전소에서 가공선로를 통해서 수용가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공선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용가를 접속시켜도 이 허용 전압 범위 이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총출 전압이 규정치를 넘지 않은 항하값을 계산을 합니다. ES에서 Vmax, 아까 본 식이죠? 이건 허용 전압 강하, 이거 허용 전압하고 전압 강하치, 이거는 1차 측의 탭, 2차 측의 전압, 그리고 전압의 변동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중도하시의 송출 전압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R3800 테이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중도하시의 송출 전압에서 부하 변동폭을 더하게 되고요. 부하 변동폭이 아니죠. 불감대 전압의 크기를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허용 전압과 저압 측에서의 그 전압 강화의 크기를 더하고 이걸 1차 측을 변환해서 이 값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기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이 크기보다 전압 강화 크기가 작게 되면은 233V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값을 똑같이 맛을 더 빼게 되고 불감대를 빼고 전압 강화의 크기를 빼게 됩니다. 그럼 694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1차 측에서의 전압 강화가 694를 넘게 되면은 말다운 수용가에서의 207V 이하의 전압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이 전압의 운전 범위 같은 경우에는 텔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13200대, 12600대, 12700에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전계통의 손실 관리입니다. 배전 손실 관리 요소 같은 경우에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정기적인 특성에 의한 손실, 그리고 전력량 관리상의 손실이 있는데 정기적인 특성에 의한 손실은 가공선로의 저항손하고 코로나손, 변압기 부부하손하고 부하손, 시중선로의 저항손하고 유전체손, 지중 인위선로의 손실, 계량기 손실이 있고요. 전력량 관리상 손실은 도전 손실, 고객 역률 저하로 발생하는 손실량 증가, 기기 오차가 있고요. 도전 손실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조작에 따른 미계량 또는 도전, 변성기 조작, 정액 등 계약 요건의 위반, 기기 오차 같은 경우에는 기기의 허용 오차 초과, 결선의 오결성, 검침 오차가 있고요. 배전 선로의 영향 요소는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수용 여건 같은 경우에는 부하 효율이 양호할 경우 유리하고 부하가 급선장하거나 하위 전압의 비중이 크거나 낮은 역류일 경우에는 손실이 증대하게 되고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신뢰도가 개선돼서 전압이 승합이 되고 대용량과 지중화 최적화가 될 경우, 그리고 저손실 기체세가 확대될 경우가 유리하게 되고, 불리한 측은 장거리 배전과 피크 대비 대용량화 그리고 계통의 복잡화가 있고요. 설비 운영 상태로는 효율화된 설비 운용, 계획공사 적개 준공, 선로의 변압기 관리가 있고, 전력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안배를 잘 하게 될 경우 무효 전력의 보상 설비 확대가 있고요. 전력란계 관리는 대기 시험과 도전 방지, 그리고 부적절한 검치 시행이 있고, 3배 전력량은 직거래 고객이 증가하고 고압 측에서의 수용량가 증대될 경우에는 유리하게 됩니다.
손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변압기 배전소를 거쳐서 수용가에 이를 때 발생하는 손실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송 배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손전달의 전력량을 판매 전력량을 빼고 송전달의 전력량으로 나눈 값. 송 변전 손실료는 총전달의 전력량을 배전 전력량으로 뺀 값이고, 배전 손실료는 배전 전력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빼고 배전 전력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배전 계통의 공급 방식. 공급 방식은 수지전 배전 방식, 그리고 이중전원 배전 방식, 스파터 네트워크 방식, 레귤러 네트워크 방식, 패스 배전 방식, 배전 자동화 배전 방식, 그리고 프렌드 배전 방식, 커스텀 파워 배전 방식이 있습니다. 수지상 배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3분화 3연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선로의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연계 선로와 접속되어 있는 개폐기를 통해서 무정전은 아니겠죠. 정전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개폐기가 투입이 되는 거니까 다른 선로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개통 대신에 다른 쪽 변압기 용량이 딸리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과부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배전 손실과 전압 강화 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중 배전 방식은 하나의 전기 사용 장소에 대해서 유해선의 상시 병렬로 선로를 공급을 하게 되고, AATS에 대해서 1회선 고장 시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배전 방식이고요. 2회선의 상시 부하를 50% 이내로 유지해서 운전하게 되고, 공급 전환 확보가 용이하고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고신뢰성 배정 방식을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배정 방식은 다른 전력을 발전소에서 2에서 4개의 회선, 보통은 근데 3회선을 주로 연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고압 배전선을 통해서 동일 수용 장소에 공급하는 1차 배전 계통과 네트워크 변압기,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통해서 병렬 운전해서 모선에 연계되어 있는 2차 배전 계통으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합니다. 레귤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조합 배전 선로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무정전으로 부하를 공급하는 고신뢰성 배전 방식이고, 조합 건설의 사고 시에는 적속전에 삽입된 이 퓨즈를 통해 가지고 고장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패치 배전 방식은 PC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로컬에서 개폐기기를 통해서 자동 고장 분리 구간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배전 자동화 배전 방식은 컴퓨터 PC를 통해 가지고 집중 원격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건장 구간과 고장 구간을 분리하고 최적 개통 구성을 하는 서로 자동화 기능하고, 고객 전력 단계의 원격 검침, 그리고 부하의 제어, 배전 정보의 현대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구성을 나눠서 보자면은 배전 촬영 시 변전소, 신호 정속로, 배전 선로, 그리고 자동 배폐기가 있습니다. 플라이트 배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개통 구성을 바꾸면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정지형 개폐기, 분산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서 이거 뭐죠? 유연성과 고신뢰도의 전력 공급, 그리고 멀티 메뉴 서비스, 전력 수요의 평준화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고도의 고객 특제어,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커스텀 파워는 아무리 잘 운영해도 전력 품질의 저하를 피할 수는 없죠.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고품질을 요구하는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련의 장치를 조합한 것을 커스텀 파워라고 하고요. 능동 필터, 무유전력 조정 장치, 정지형 고속 전환 스위치, 그리고 무유전력 보정 장치, 다기능 전원 공급 장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여기 중간에 이거 계산하는 거 전압 조정의 기본식하고 주성 변압기 택값에 따른 운전 범위 설정하는 거, 이게 좀 까다롭죠? 저도 한번 계산을,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 디테일하 근데 요즘 뭐가 나올지 진짜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전 시스템 공학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준호 기술사님의 발송배정 기술사 상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료한 협조는 어제 있고, 케이블의 최고용 온도의 제한, 연속 사용 온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 90도, 단시간 허용 온도는 100도, 이때 주의 온도는 40도이고 일산화는 0.1, 풍속은 0.5. 나선과 케이블의 허용 전류의 산정식이 다른데요. 나선 같은 경우에는 파이, 지름 곱하기 전선의 길이 곱하기 열의 발산율 곱하기 온도의 상승, 그리고 이 값을 최종 온도의 저항값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우고요. 케이블의 허용 온도 같은 경우에는 K1 같은 경우에는 다조포서의 개수를 의미하고, T1은 절연체의 최고 온도, 주위 온도, 유전체에 의한 온도 상승분, 그리고 일사에 의한 온도 상승분. N은 심선수, R은 케이블 소조체의 저항이고, RTH는 케이블의 열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켈빈의 법칙. 켈빈의 법칙은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력 손실에 의한 요금, 그리고 전원 설치 시 이자와 상각비에 대한 비용이 같아질 때 가장 경제적인 굵기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 값을 살펴보자면은 전력 밀도는 이 W는 전선의 총 무게, M은 전선의 무게당 가격, 그리고 P는 이자와 삼각비, 료는 저항률을 의미하고요. N은 1년간의 총 전력량 손실에 대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전력 밀도하고 면적을 곱하면은 그 전류가 되고요. 따라서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거 쓸 때는 엄청 시간 오래 걸렸는데 막상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안 헤어질까? 여튼 가공전선의 굵기 결정시 검토사항은 허용 전류, 기계적인 강도, 그리고 전압 강화, 전력 손실하고 코로나, 그리고 경제성, 켈빈의 법칙 아까 배운 거, 그리고 장래 전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물론 기출문제도 좀 보긴 했어요. 기출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고, 일단 오늘도 잘 버티고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